이 이야기는 한 영국 기자가 몽골 사막에서 시작된 히토류 분쟁을 취재하다가 한국의 기술과 원칙이 세계 질서를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록이다. 그는 처음엔 냉소적이었지만 한국과 몽골의 연대가 거대한 제국을 이기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다. 힘이 아닌 원칙으로 이긴다는 신념 아래 한국은 기술을 통해 정의를 증명하고 아시아는 새로운 균형을 맞이한다. 사막의 도시 탱게르는 그 상징이 되었고, 기자는 마지막에 깨닫는다.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믿음과 협력의 결과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칠고 외로운 땅 몽골 초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람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모래는 밤낮 없이 흩날립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군사 전문 기자 리처드 워든입니다. 런던 본사로부터 급히 파견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중국과 몽골이 세계 최대의 히토류 광산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고비 사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몽골이 광산 개발권을 넘기지 않으면 국경을 영구히 봉쇄하겠다고 경고했고, 울란바토르 정부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는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말이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고비의 바람은 총알처럼 뺨을 때렸고 카메라 렌즈에는 미세한 모래가 쏟아졌습니다. 군사 통제선 안쪽에는 낡은 장갑차와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맞은편 중국 국경에는 붉은 오성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제12기 화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BBC와 CNN은 이미 이 사태를 고비 히토류 위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무역 분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그것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치기와 유목민들이 지지락, 자원외교, 헤이룽 그룹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그 회사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그림자죠. 울란바토르에 돌아오자 도시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소련식 건물 사이로 한국식 유리 빌딩이 솟아 있었고, 식당 간판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의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와요. 그 말이 내 노트에 적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훗날 그 문장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것을. 사흘 뒤 군의 호위를 받아 광산 시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BTR-60 장갑차 2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몽골군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경이 닫히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황토빛 바람 속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박토르 박사요. 몽골의 지질학자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눈빛은 강철처럼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 허름한 연구소에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지질 단층 지도가 빽빽히 붙어 있었고, 오래된 노트북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스펙트럼 데이터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500만 톤의 히토류가 있다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내 계산은 5천만 톤을 가리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이라면 세상이 뒤집히겠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붉은색 외피, 그리고 손때가 묻은 금속 끝.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곧 나를 찾아올 겁니다. 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때 창밖에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동은 걸린 채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창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반짝이는 헤드라이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국 몽골의 최후 통첩. 히토류 개발권 미양도시 폐쇄 위협. CNN, BBC,
그리고 한국의 YTN까지 같은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몽골 총리는 강경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팔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은 즉시 국경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나는 런던으로 첫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한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의 목을 움켜쥐었다. 세계는 조용하다. 하지만 편집장의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리처드, 기사 좋다. 하지만 한국과의 연관점을 찾아라. 그게 팔린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던 그날 밤, 나는 다시 박토르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은 뒤집혀 있었고, 피가 묻은 흔적이 벽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한 장의 종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성준, 포스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한국, POSCO. 그리고 사라진 지질학자. 모래 폭풍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전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지식과 진실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 덮인 울란바토르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도시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고 거리에는 군용 트럭 몇 대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나는 최성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박토르 박사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것이 내 유일한 단서였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통역사에게 물었다. 포스코라면 한국의 그 철강 회사 맞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니죠. 배터리 소재, 히토류 가공, 심지어 군수 기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군수 기술?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군사기자로서 본능이 반응했다. 한국은 이미 배터리와 반도체를 넘어서 전략자원 방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주몽대로 12번지-POSCO 몽골 지사로 향했다. 회색 건물 앞에서 만난 남자는 예상보다 젊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리처드 워든 기자님이시죠? 맞습니다. 당신이 최성준 씨입니까? 네. 박토르 선생님과 예전에 함께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만 놓여 있었다. 박사님이 사라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일이 생길 걸 알고 계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빨간색 USB를 꺼내 내 앞에 올려놓았다. 이겁니다. 박사님이 제게 미리 복사해 두셨던 자료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진짜 데이터가 여기에? 예. 고비 사막의 전체 지질 탐사 결과, 그리고 중국 헤이룽 그룹의 조작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위성 사진과 3D 지층도가 펼쳐졌다. 각 층마다 히토류 밀도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수치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았다. 이건 광산 하나가 아니라 대륙 규모입니다. 최성준이 조용히 말했다. 박토르 박사는 말했죠. 이건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민족의 생명줄이다. 그는 USB를 다시 닫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리처드 씨, 이 데이터는 한국에도 몽골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나는 기자로서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중심을 뒤흔들 폭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쾅 마이너스. 문이 벌컥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옷, 무선 이어피스,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들의 발음엔 중국 억양이 섞여 있었다. 미스터 초이, 당신은 기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최성준이 본능적으로 USB를 내게 던졌다. 리처드, 이걸 가져가요. 지금 당장.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뒷문으로 뛰었다. 총성이 울렸다. 회의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복도를 달리며 머리 위로 탄피가 튀어올랐다. 이건 영화가 아니야.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뛰어내렸다.
뒤에서 누군가 고함쳤다. USB를 돌려줘.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시야에 포스코 차량이 보였다. 최성준이 운전석에 올라타고 있었다. 빨리 타요. 엔진이 포효하듯 울렸다. 차가 급가속하며 거리를 벗어났다. 도로 위 흰 눈이 타이어에 튀어올랐다. 최성준은 이를 악물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헤이룽 쪽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국영자원개발부 산하 특수팀이에요. 기자 하나 죽이는 게 그리 쉬운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언론 따위 신경 안 씁니다. 정보가 새는 게 더 두렵죠. 우리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데이터를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POSCO 본사 전용 서버를 통해요. 보안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위성 네트워크를 연결했다. 화면에 암호화 코드가 뜨고 파일 전송창이 열렸다. 업로드 시작 35%, 60%. 그때 뒤쪽 도로에서 검은 SUV 세대가 나타났다. 잡혔군요. 최성준이 악셀을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듯 회전하며 눈길을 빠져나갔다. SUV들이 뒤쫓았다. 리처드 씨, 안전벨트 매세요. 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폭발음이 뒤에서 울렸다. 한 SUV가 미끄러져 전복됐다. 그들은 총보다 돈이 많지만 운전 실력은 별로군요. 그의 농담에 긴장된 웃음이 터졌다. 10분 후 우리는 오래된 창고에 도착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업로드는 거의 끝났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바라봤다. 99% 완료. 파일 전송이 끝나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들은 늦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쌓인 눈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다. 최 씨,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한국은 늘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 대신 기술로 싸워왔죠. 이건 단순한 자원전이 아니라 생존전입니다. 그의 말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영국의 기자였던 나는 언제나 작은 나라의 이상 같은 건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다. 노트북 화면에 작은 메시지가 떴다. 서울 본사와의 연결이 완료된 것이다. 리처드 씨. 그가 USB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이 보관하세요. 이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다. 차 밖으로 나가자 고비의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다. 눈보라 속에서 그 USB가 작게 반짝였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하나의 나라를 살리고 또 다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불씨였다. 밤의 울란바토르는 마치 정전된 도시 같았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너무 조용했다. 나는 낡은 모텔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노트북을 켰다. 방금까지의 추격전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바닥에 남은 총성의 잔향은 현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그 붉은 USB가 놓여 있었다. 그 안의 데이터가 이제 서울에 전달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새벽 2시,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낮은 발자국. 나는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전원을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워든 기자, 당신을 찾고 있다. 낮은 중국 억양의 목소리였다. 나는 말없이 주머니에 USB를 쑤셔 넣었다. 당신들 누구야? 우린 당신을 보호하러 왔다. 농담하지 마. 그들은 웃지 않았다. 한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중국 대사관 보안국. 그들은 나를 의심과 위협 사이의 어조로 바라봤다. 박토르 박사는 중국의 연구 파트너였소. 당신이 가진 건 그가 훔친 자료요. 그건 거짓말이요. 그건 그의 연구 결과요.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 곧 그와 같은 운명이 될 거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국어가 터져나왔다. 움직이지 마. 권총이 번쩍였다. 문가에 선 사람은 바로 최성준이었다. 그는 빠르게 나를 잡아 끌었다. 이쪽이야. 총성이 터졌다. 벽이 깨지고 불빛이 튀었다. 우리는 계단을 내달렸다. 모텔 복도는 혼란에 빠졌고 뒤에서는 중국어 고함이 이어졌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눈보라 속에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타요. 차는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쪽에서 검은 세단이 따라붙었다. 그들은 누구야? 중국공안 정보국 요원들이에요. 박사님이 납치된 것도 그들이에요. 그럼 박사님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오? 확실하진 않지만 베이징으로 끌려갔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기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거대한 음모 속의 목격자이자 공범이었다.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 창고로 들어갔다.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몽골군 연락선을 통해 잠시 피할 수 있어요. 창고 안에는 통신 장비와 발전기가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켜며 말했다. 중국이 이미 몽골 내부 정보망을 장악했습니다. 공안, 경찰, 심지어 일부 장성들도 매수됐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K-디펜스 데이터 링크 서울 본사 활성화됨. POSCO와 한국방위산업연합이 공동 구축한 암호 통신망이었다. 한국이 왜 이 일에 관여하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리처드 씨,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에요. 한국의 전자,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심장이죠. 중국이 시장을 독점하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처음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늘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이 남자는 전혀 달랐다. 그는 거인의 목을 겨누는 작은 나라의 기사처럼 보였다. 밖에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라디오에서 몽골 뉴스가 흘러나왔다. 중국 국경 폐쇄 준비 완료. 모든 교역 중단 가능성. 도시는 봉쇄될지도 몰랐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죠? 남쪽으로.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연락선을 통해 한국 항공기로 탈출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나?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데이터를 지켜야 하고 몽골은 살아야 해요. 그리고 진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지붕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쾅 마이너스. 폭발음이 울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드론 폭탄이야. 우리는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지붕이 흔들리고 금속 파편이 쏟아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군요. 맞아요. 그들은 데이터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가자 검은 연기 사이로 붉은 석양이 비쳤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최 씨, 이건 전쟁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자원의 전쟁, 정보의 전쟁, 그리고 미래의 전쟁이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취재가 아니었다. 이건 선택이었다. 마이너스 진실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붉은 USB를 다시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박토르 박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겠다. 눈보라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다. 눈보라가 멎은 뒤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불빛은 점점 작아지고 사막의 어둠이 우리를 삼켰다. 최성준은 핸들을 꽉 쥔 채 낮게 말했다. 이 길을 지나면 통신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 전에 서울과 연결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이든 해보시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는 내게 작은 위성 단말기를 건넸다. POSCO 기술진이 군용 장비를 개조해 만든 암호화 통신기였다.
이건 한국방위사업청에서 개발 중인 노마드링크 프로토타입입니다. 군사용 위성망과 민간 연구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채널이에요. 그의 말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기술자의 차분함이 아니라 전쟁을 예감하는 사람의 결의가 있었다. 신호가 잡혔다. 화면에 서울 HQ 연결 중이라는 문장이 떴다. 곧이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서울방위산업통합본부. 신원 확인을 요청합니다. 최성준이 빠르게 암호를 말했다. 코드 네임 파인더 7, POSCO 파견기술부 최성준. 승인 코드 473레드. 잠시 정적 후 답신이 왔다. 승인 완료. 현재 위치는 몽골 남부. 헤이룽 추적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토르 박사는 납치된 것으로 추정. 자료는 복제 완료. 한국 서버로 전송 완료. 무전기 너머로 안도의 숨이 들렸다. 좋습니다. 즉시 귀국 경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한 명이 함께 있다고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네, 영국 BBC 군사 전문 기자 리처드 워든입니다. 목격자이자 증거 보유자. 기자라 위험합니다. 그래도 데려오십시오. 이 일은 국제 여론전이 될 겁니다. 국제 여론전 마이너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기자였지만 지금은 정보전의 장기말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몰아 남쪽으로 향했다. 길 옆에는 오래된 철도 레일이 끊겨 있었고 먼 곳에서는 기차의 경적이 울렸다. 이 길 끝에 있는 비밀 활주로로 가요. POSCO와 한국공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송로예요. 한국공군이라고. 네. 작년부터 몽골군과 훈련 중이었어요. 공식 명칭은 KMNG 평화유지훈련단.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 목적이죠. 나는 다시 놀랐다. 한국이 이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동북아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우리는 넓은 평원에 도착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멀리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활주로였다. 도착했습니다. 최성준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쯤 서울에서도 우리 위치를 잡았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수송기가 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리처드 씨, 당신은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겁니까? 그게 내일이지요. 그럼 이건 알아두세요. 한국은 결코 조용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면서도 싸우는 방법을 배운 민족이에요. 그의 말이 끝나자 하늘 끝에서 조용한 윙윙 소리가 들려왔다. 군용 수송기였다. 기체 아래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히 보였다. 문이 열리자 2명의 한국 군인이 내려왔다. 최 엔지니어 리처드 씨, 타십시오. 우리가 비행기에 오르자 안에서는 이미 서울로 연결된 화상회의가 준비되어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한국방위사업청의 차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중국 헤이룽이 매장량 보고서를 조작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세계 경제의 질서를 바꿀 사안입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할 겁니까? 그의 눈빛이 강렬했다. 진실을 밝히고 동맹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술로 세계를 설득하겠죠. 비행기는 이륙했다. 엔진의 굉음이 귓가를 울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이 점점 멀어지고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자로서의 냉정함과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 뒤섞였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공에 진입했다. 환영합니다, 리처드 씨. 이제 당신은 한국의 손님이자 증인이에요. 그 말이 귀에 남았다. 한국의 증인. 김해 공군기지 활주로에 도착하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다. 군인들이 신속하게 장비를 내리고 우리를 호위했다. 그리고 곧 서울 본사 회의실로 연결되는 보안 차량이 도착했다.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봤다. 수많은 고층 빌딩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빛났다. 그 불빛은 마치 수천 개의 별이 지상에 떨어진 것 같았다. 이게 서울이군요. 네.
세계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수도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리처드 씨,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원의 전쟁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의 전쟁.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막의 모래 대신 이곳에서는 불빛이 무기였다. 서울 하늘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해 공군기지에서 내려온 차량은 곧장 여의도 방위산업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아침을 실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도시가 곧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는 것을.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인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군복 차림의 장성, POSCO의 고위 기술진, 그리고 외교부 대표까지. 한가운데에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리처드 워든 기자, 당신의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USB 속 영상 일부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박토르 박사가 중국 연구원들과 협력하던 장면이 나왔다. 그가 말하고 있었다. 이건 조작된 수치야. 그들은 고의로 보고서를 축소했어. 그리고 영상은 끊겼다.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치며 덧붙였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나라로 남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국의 전략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역사의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보좌관이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몽골 정부와 공동으로 노마드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한다. 뉴스 헤드라인이 폭발했다. 한국 몽골 지원 선언 마이너스 중국에 맞서 히토류 협력 강화. 서울 울란바토르 동맹 노마드의 탄생. 중국은 즉각 반응했다. 베이징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몽골은 중국의 형제다. 그러나 이미 서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국 국방부 기자실에서 그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한국군 수송기가 인천공항 활주로를 떠나는 장면이 비쳤다. 컨테이너에는 몽골 지원 대한민국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그게 뭐죠? 내가 묻자 담당 장교가 대답했다. 식량, 의약품, 그리고 태양광 발전 장비입니다. 동시에 기술팀이 함께 갑니다. 군사 장비도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비공식적으로요. 다음 날 한국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인류의 기술적 자립을 위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 이 발언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즉시 베이징은 반격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품과 원자재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SNS에는 한국을 응징하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서울 주재 중국 대사는 귀국 조치를 받았고 양국 관계는 24시간 만에 냉전으로 돌아섰다. 나는 TV 카메라를 들고 그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사무실 밖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건 제2의 반도체 전쟁이야. 아니, 이건 자원 냉전이지. 그날 저녁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과거처럼 중간자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중심이 될 것이다. 기자석에서 누군가 물었다.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다면 몽골은 고립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 그 한마디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국은 즉시 군수지원사령부를 가동해 노마드 작전을 시작했다. 코드명 푸른바람. 몽골로 향하는 공중수송작전이었다. 주요 임무 몽골의 산업생명선을 유지하고 중국의 봉쇄를 돌파하라. 나는 군 취재 허가를 받아 작전에 동승할 수 있었다. 이륙 전 비행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작지만 동시에 강했다. 한 병사가 내게 말했다. 기자님,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수송기가 활주로를 떠났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서울의 야경이 멀어졌다. 창밖에는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역사적인 반격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반격의 한가운데 내가 있었다. 수송기가 고비사막 상공에 진입하자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불타는 듯한 일몰 아래 사막은 무한히 펼쳐져 있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먼 곳에서 나는 작은 점들을 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버티고 있던 몽골 사람들의 트럭 행렬이었다. 기체 안은 정적이었다. 한국군 기술대와 의무팀,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몇몇 외신 기자들이 있었다. 모두 긴장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최성준이 내 옆에서 말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임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재건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기체가 흔들렸다. 기류가 불안정했지만 조종사는 흔들림 없이 착륙했다. 도착했습니다. 좌표 지칠, 프로젝트 노마드의 첫 거점입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바람이 밀려왔다. 모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 전기선도 도로도 건물도 없었다. 그저 모래, 바람, 그리고 하늘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황무지 위에 한국의 기술이 첫 발을 내딛었다. 크레인과 발전기가 설치되었고 한국군 공병단이 태양광 패널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력은 6시간 내 확보 가능합니다. 의료 천막 완성. 물 정화장치 가동 준비 완료. 현장의 속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사막 위에서 한국의 태극 문양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기자로서 수많은 나라의 군을 봤지만 이렇게 조용히 효율적인 군대는 처음이었다. 그때 한 몽골 장교가 다가왔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얼굴은 바람에 그을려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며칠째 물을 못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의 말에 최성준이 미소를 지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몽골의 땅에서 몽골의 전기를 생산할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자 발전소의 첫 전등이 켜졌다. 고비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빛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다. 빛이다. 우리 마을에 빛이 왔어. 그 장면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방송용 녹음을 켰다. 여러분, 여기는 몽골 고비 사막입니다. 한국군 기술단이 도착한 지 단 6시간 만에 이곳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명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누군가 노래를 불렀다. 몽골의 전통 민요였다. 바람을 타고 낮게 울렸다. 그 사이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건 무력의 상징이 아니라 기술의 군대다. 다음 날 새벽 최성준이 나를 불렀다. 리처드 씨,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그는 임시 통신소로 나를 데려갔다. 모니터에는 위성 영상이 떠 있었다. 중국군이 움직입니다. 지도상에서 빨간 점들이 북쪽 국경 근처에 모이고 있었다. 정확히는 기갑부대 일부가 배치됐어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경계선 인근에서 훈련 중이라는 명목입니다. 이건 위협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화면이 바뀌었다. 서울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었다. 우리 해군의 전략 자산이 인도양까지 확장 배치됩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즉시 분석을 내놨다. 이건 명백히 억제 전략이에요. 직접 싸우지 않지만 싸움을 막는 힘이죠. 나는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다. 한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며칠 후 현장에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기자들도 몰려들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았다. 그들은 동맹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고 있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하늘 가득한 별들 아래서 최성준이 조용히 말했다. 리처드 씨, 기억하세요. 한국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싸움보다 더 큰 걸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희망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끄고 눈으로만 그 장면을 담았다. 불빛이 새로이 켜진 사막, 그 위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숨결. 이곳은 한때 어둠뿐이던 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가져온 빛으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고비 사막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모래 위로 철제 구조물이 하나둘 세워졌다.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숙소, 태양광 패널, 발전기, 그리고 거대한 크레인. 이 모든 게 단 한 달 만에 세워진 것이다.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손이 하나가 되어 탱게르 마이너스 하늘의 도시 마이너스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기록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다. 하지만 속도는 전쟁 같다. 사람들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며 꿈을 짓는다. 한국 기술진들은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몽골 청년들은 그 곁에서 배우며 함께 땀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최성준이 내게 말했다. 리처드 씨, 보셨죠? 저 아이들이 히토류만큼이나 귀한 자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가 웃었다. 이건 협력입니다. 우린 가르치고 그들은 배웁니다. 곧 몽골이 스스로 공장을 세울 겁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는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노마드 기술 교육 이니셔티브 몽골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초청. 그들이 배워올 기술은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자립의 기반이었다. 나는 그 비행편에 함께 올랐다. 비행기 안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학생은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다고 했다.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크고 복잡하고 빠르죠. 하지만 친절한 나라입니다. 그 말에 소녀 하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거대한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몽골의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숨을 삼켰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지 못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역사의 교차점이었다. 그들은 포항의 POSCO 연구단지로 이동했다. 최신식 실험실과 기숙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 교수진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래의 기술자입니다. 첫 주는 언어 교육이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배터리입니다. 어색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리튬이온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히토류 원소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은 모터의 심장입니다. 몽골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밤늦게까지 실험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의 청년이 아니다. 미래를 배우는 전사들이다. 3달 후 그들은 첫 번째 시험을 치렀다. 직접 배터리셀을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실습이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합격률 92%. 교수가 환호했다. 한국 학생들조차 놀랐다. 그날 밤 포항 연구소 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다. 한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한국은 왜 우리를 돕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너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중국은 거대하지만 세상은 이제 단순한 힘보다 신뢰를 원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숙소 옥상에 올라 서울 방향의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서 희미하게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이곳까지 이어지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문명의 재편이다. 그때 최성준이 다가왔다. 리처드 씨, 내일 다시 고비로 돌아갑니다. 탱게르의 첫 구조물이 완성될 겁니다. 그럼 도시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도 그걸 봐야 합니다. 역사가 기록될 테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때도 카메라를 들고 있겠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리처드 씨, 탱게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건 바람의 도시, 그리고 희망의 실험장이에요. 나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그 바람이 진짜로 세계의 판도를 바꾸게 되리라는 걸 보게 된다. 그해 여름 탱게르의 공사가 절반가량 진척되었을 때 세상은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총소리도 폭탄도 없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처음 징후는 작았다. 서울 증시가 갑자기 흔들렸고 한국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시에 급락했다. 중국 관영 언론이 거의 동시에 기사들을 내보냈다. 한국의 노마드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다. 몽골은 이미 중국의 제재로 경제 붕괴 직전이다. 나는 그것을 단순한 여론몰이로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몽골 국영은행의 서버가 마비되었다. 현장 기술팀이 비명을 질렀다. 전력망까지 먹혔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전원 지표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사이버 공격이에요. 최성준이 낮게 말했다. 그들도 이제 전장을 바꿨군요. 총 대신 코드로 싸우는 시대네요. 그는 바로 본부와 연결을 시도했다. 서울 HQ, 여기 탱게르. 해킹 공격 감지, 피해 범위는 아직 불명. 노이즈 속에서 본부의 답신이 들려왔다. 감지 완료. 출처는 베이징 서부 라우터. 대응 프로토콜 청풍 즉시 가동하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청풍 작전 마이너스 한국이 비상시에만 발동하는 정보방어 체계였다. 그날 밤 탱게르 기지의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었다. 라디오, 위성망, 심지어 내부 이메일까지도 완전히 통제 모드로 들어갔다. 하지만 싸움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중국의 선전부는 SNS를 이용해 한국의 침략설을 퍼뜨렸다. 유튜브에는 조작된 영상이 떠돌았다. 한국군이 몽골 자원을 강탈 중. 자막은 조잡했지만 조회수는 수백만이었다. 나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건 전쟁이야. 언론을 향한 전쟁. 최성준이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서 기자님이 필요한 겁니다. 거짓보다 빠른 진실이 필요하니까요. 나는 즉시 현장을 촬영했다. 한국군과 몽골 기술자들이 함께 구조물을 세우는 장면, 아이들이 태양광 조명 아래서 공부하는 장면, 그리고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과 몽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장면.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세계 곳곳으로 퍼졌다. BBC와 CNN, NHK까지도 같은 문장을 썼다. 고비의 빛 한몽의 기적. 베이징은 더 격렬히 반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다. 한국은 아시아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외교부는 짧게 응수했다. 우리는 불안을 만들지 않는다. 불안을 고친다. 그 문장은 명언처럼 퍼져나갔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FIXNOTFEAR가 유행처럼 번졌다. 그 시기 나는 북경발 외신 속보를 면밀히 추적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였다. 한 학자가 웨이보에 이렇게 썼다. 몽골과 한국의 협력은 우리에게도 교훈이다. 진정한 국력은 통제에서 오지 않는다. 신뢰에서 온다. 그 글은 곧 삭제되었다. 며칠 뒤 베이징에 머물던 내 동료 기자가 급히 연락을 해왔다. 리처드, 조심해. 너의 이름이 내부 감시 리스트에 올랐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기자로서 쫓기던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그림자 싸움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모래바람이 다시 불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데이터 속에서는 매 초마다 포성이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오늘 나는 전쟁을 보았다. 총 대신 신호가 오가고 탄피 대신 코드가 떨어진다.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보, 신뢰, 그리고 진실의 생존 싸움이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소식이 왔다. 노마드 방위위원회 설립 마이너스 한국, 몽골 공동 사이버 방위 기구 출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아시아판 나토가 등장했다. 그 표현은 과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니라 신뢰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보도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다. 베이징의 그림자는 길지만 빛은 항상 그보다 빠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나는 손가락을 멈출 수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새벽빛이 사막 위로 번져가고 있었다. 이건 새로운 냉전의 시대이자 새로운 아침의 시작이었다. 포항의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짙은 바다 냄새와 철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도시. 나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드디어 이곳 마이너스 몽골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는 그곳에 도착했다. 기차역에는 이미 한국과 몽골의 깃발이 함께 걸려 있었다. 포항 제철소 근처의 훈련단지는 한몽기술학교로 불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낮은 리듬을 만들었다. 여기가 새로운 전선이군요. 내가 말하자 최성준이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싸움터는 사막이 아니라 연구실입니다. 교육장은 작은 도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수백 명의 몽골 청년들이 파란 작업복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열정이 더 많았다. 오늘은 배터리 셀 조립 실습입니다. 한국 교관이 말했다. 이론은 충분히 배웠죠. 이제 직접 만들어 봅시다. 작업장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년들의 손이 떨렸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리튬판을 조심스레 맞추고 전해액을 주입하며 전극을 연결했다. 좋아요. 온도 유지에 신경 쓰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이곳의 열기엔 전기가 흐른다. 땀은 히토류보다 귀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실습 끝에 첫 번째 셀이 완성됐다. 청년 하나가 손에 들고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있다. 작은 전구가 빛났다. 그 불빛이 모두의 눈에 반사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기숙사 앞에서 조촐한 축하를 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고 한국어와 몽골어가 뒤섞였다. 한 청년이 내게 물었다. 당신은 왜 우리를 따라다니며 기록합니까?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진실입니까?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췄다. 그래요. 당신들이 바로 진실이에요.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희망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며칠 뒤 나는 공장 옆에 연구동을 둘러보았다. 한국과 몽골 연구진이 공동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건 새로운 합금이에요. 히토류 의존도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다. 중국의 독점을 깨는 첫걸음이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식 독립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독립 마이너스 그 단어는 전쟁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제는 기술의 언어였다. 저녁이 되자 바닷바람이 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몽골 학생들과 한국 교관들이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저 웃음과 환호만이 있었다. 공이 허공을 가르고 함성이 번졌다. 좋아요. 다시 패스. 형, 괜찮아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했다.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그 아래에서 젊은 세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다. 한국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사람을 키워서 싸운다. 다음 날 최성준이 내게 새 계획서를 보여줬다. 이게 탱게르로 돌아갈 마지막 팀 명단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교사로 돌아가요.
명단 속 이름들이 빛났다. 바투, 에르덴, 소요. 그들은 사막으로 돌아가 도시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처드 씨, 우리에게 기술은 무기지만 동시에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함께 살아남겠다는 약속이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엔 무게가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총 대신 기술, 공포 대신 협력, 그리고 불신 대신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포항항 부두에서 출항을 지켜봤다. 한몽 연합기술단 2기가 적힌 배가 바다로 떠났다. 가판 위 청년들이 손을 흔들었다. 그들 손에는 낡은 작업복과 세교재가 들려 있었다. 저들이 돌아가면 탱게르는 진짜 도시가 되겠군요. 내 말에 최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입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포항의 바람은 고비의 바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난다. 고비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속엔 다른 온기가 섞여 있었다. 포항에서 돌아온 젊은 기술자들이 다시 모래 위를 걷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가방 그리고 희망이 담긴 설계도가 있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날 새벽 나는 탱게르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사막 한가운데에 금속 구조물이 우뚝 서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2해 전 이곳은 죽은 땅이었다. 지금은 살아있는 도시였다. 최성준이 내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도시가 완성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사막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몽골은 스스로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빛으로 세계를 설득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말처럼 탱게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실험이자 선언이었다. 첫 번째 발전소가 가동되던 날, 온 사막이 숨을 죽였다. 기계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전력 공급 개시라는 글자가 떴다. 순간 환호성이 터졌다. 아이들이 뛰어나왔고 어른들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 집에도 불이 켜질 거야. 누군가의 외침이 바람에 실려 퍼졌다. 밤이 되자 탱게르의 불빛이 처음으로 하늘을 밝혔다. 그건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이 비추는 건 단지 모래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었다. 이건 한 나라의 재건이 아니라 한민족의 부활이다. 며칠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이 도착했다. 외교부 차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군기술단 대표까지. 그들은 이 사막 도시의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다. 행사는 단출했지만 의미는 거대했다. 몽골 총리가 단상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몽골은 기술과 믿음으로 자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 대표가 답했다. 우리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박수를 치지 못했다. 눈앞의 장면이 너무 벅차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흩날렸고 그 속에서 국기 2개가 함께 휘날렸다. 그날 밤 탱게르 도심의 첫 전등이 모두 켜졌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날아오르며 불빛으로 TNGGER1을 그렸다. 수백 명이 광장에 모여 노래를 불렀다.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주민들이 함께 손을 맞잡았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혁명이다. 총 대신 지식으로 싸운 혁명. 최성준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리처드 씨,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황량한 땅, 그리고 당신의 빨간 USB. 이제 그 안에 데이터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이 도시가 세계의 기준을 바꿀 겁니다. 기술이 정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세계 언론이 탱게르의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사막 위의 도시,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 한국과 몽골의 연대,
중국 경제의 독점에 균열을 내다. 한반도의 기술 외교 사막을 뒤집다. 그러나 베이징의 반응은 달랐다. 몽골은 배신했다. 한국은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국을 향해 움직였다. 히토류 거래소가 서울에 새로 개설되었고 세계 10대 기업이 텐게르 협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는 그 사실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다. 사막에서 불이 켜진 순간 세계의 중심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며칠 뒤 나는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다. 연구소 한쪽 벽에 텐게르의 항공사진이 걸려 있었다. 푸른 태양광 패널, 하얀 도로, 그리고 중앙광장에 반짝이는 탑. 그 탑의 이름은 바투의 등불 마이너스 첫 번째 몽골 기술자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당신들은 해냈군요. 전쟁이 아닌 기술로, 힘이 아닌 믿음으로. 그때 마음속 어딘가가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이 변화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텐게르의 하늘 위로 붉은 빛이 번졌다. 그건 태양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꽃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건 단지 한 도시의 기적이 아니다. 아시아의 균형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전 박토르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진실은 결국 빛을 향해 나아간다. 이제 그 빛이 진짜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텐게르가 완공된 지 2해가 지났을 때 세계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이번에는 사막이 아니라 대륙의 심장인 북경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차례였다. 나는 초청장을 손에 쥔 채 회색 하늘 아래 서 있었다. 초청장은 희미한 문양이 새겨진 붉은 봉투였다. 평등협약회의 중안몽 3국 정상회담.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2해 전 서로를 비난하고 봉쇄하던 그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그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변해 있었다. 회의는 북경 외곽의 거대한 회의궁에서 열렸다. 천장에는 용무늬 장식이 빽빽했고 붉은 카펫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기자석에는 각국의 언론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나는 BBC 소속이 아닌 자유국제보도단 대표기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대형 화면에 회의 주제가 나타났다. 히토류의 평등 사용과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좌측에는 중국 대표단, 중앙에는 몽골 총리 그리고 우측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회의의 첫 발언권은 중국 측에 주어졌다. 우리는 아시아의 안정과 공존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의 신뢰를 흔든 일들은 잊기 어렵습니다. 차가운 어조였지만 그 안엔 조심스러운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다. 몽골 총리가 조용히 답했다. 우리도 같은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 순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국 대표가 일어섰다. 그는 단상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나누는 법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철학의 대화다. 점심 휴식 시간, 나는 기자석 뒤편에서 최성준을 만났다. 그는 이제 POSCO의 연구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리처드 씨,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정말 그렇군요. 2해 전만 해도 이 회의가 가능할 거라곤 상상 못했습니다. 그가 웃었다. 가능하게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우리 모두 증명했죠. 서로 믿을 때만 협력이 존재한다는 걸.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는 미묘한 불안이 일었다. 역사는 늘 승리와 함께 또 다른 갈등을 품고 있었으니까. 오후 회의가 재개되었다. 이번엔 몽골 측이 제안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이름은 아시아 히토류 평등 협의회. 모든 국가는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있었다. 중국 대표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조건부로 동의합니다. 단 모든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가 다시 일어나 선언문을 읽었다. 우리 세 나라는 오늘 자원과 기술, 그리고 신뢰의 균형을 약속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새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다. 순간 회의장이 흔들리듯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다. 빛이 터지는 플래시 사이로 세 나라의 깃발이 나란히 섰다. 그날 밤 북경의 거리는 조용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회담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협력의 새 시대 개막. 아시아 경쟁에서 공존으로. 호텔방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말했다. 오늘 역사가 새로운 언어를 얻었다. 그것은 협력이라는 단어였다. 최성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리처드 씨, 내일 아침 귀국길에 함께하죠. 이제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탱게르 2단계 인류 공동 연구도시의 건설입니다. 나는 잠시 웃었다. 끝나지 않았군요. 세상은 항상 다음 단계를 요구하죠. 그날 밤 늦게 나는 호텔 옥상에 올라 북경 시내를 내려다봤다. 그 불빛들 속에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는 새로운 색의 빛이 번지고 있었다. 한국의 빛, 몽골의 빛, 그리고 중국의 빛. 그 빛들이 함께 엮여 하나의 하늘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평화의 협상 그 이상이다. 세상이 다시 배우는 법을 기록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하늘 위로 떠오르는 새벽별을 바라봤다. 그 별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신호처럼 깜빡였다. 사람들은 경쟁을 멈추지 않겠지만 이날 이후 그 경쟁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힘이 아닌 기술, 두려움이 아닌 신뢰, 지배가 아닌 공존. 이것이 한 나라의 선언이 아니라 아시아가 다시 태어난 날의 진짜 의미였다. 나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북경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수많은 나라를 오가며 전쟁과 분쟁을 기록해왔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조용한 적은 없었다. 이건 단순한 회담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시작이었다. 서울 상공에 도착하자 창문 아래로 한강이 빛났다. 도시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미래가 숨쉬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나라는 총 대신 기술로, 협박 대신 신뢰로 싸워왔다. 이제 세계는 그것을 배워야 했다. 며칠 뒤 나는 포항을 다시 찾았다. 연구소 벽에는 TENGGER 이 인류 공동 연구도시 착공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회의장 안에는 한국인, 몽골인, 그리고 중국 연구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때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같은 도면 위에서 웃고 있었다. 최성준이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리처드 씨,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아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죠.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다릅니다.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말을 메모장 첫 줄에 적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날 저녁 나는 포항항 방파제에 앉아 있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멀리 항구 불빛이 흔들렸다. 조용한 파도 소리 속에서 나는 모든 여정을 되짚어 보았다. 처음 몽골에 도착했을 때 나는 냉소적이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에 맞설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용기는 크기로 재지 않는다. 방향으로 재는 것이다. 할아버지 바토르 박사, 그의 손녀 유르즈, 그리고 최성준. 그들의 신념은 사막의 모래처럼 미세했지만 모여서 거대한 성벽을 세웠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기사 초안을 썼다. 몽골의 사막에서 시작된 빛은 이제 인류 전체의 나침반이 되었다. 한국은 전쟁 없는 전쟁을 통해 세계의 질서를 바꿨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 며칠 후 나는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회자가 물었다. 리처드 씨, 기자로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힘으로 이기는 나라는 많지만 원칙으로 이긴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방송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 후 천천히 박수가 퍼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호텔 창문을 열었다. 멀리 남산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과학자, 기술자, 군인, 학생 마이너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들의 노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오늘 한국을 이해했다. 그것은 강함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였다. 이제 여정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전쟁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형태는 바뀔 수 있다. 탄환이 아니라 데이터로, 군대가 아니라 지식으로. 그 길의 맨 앞에 한국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 장면을 찍었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순간 그 빛은 사막의 모래 위, 도시의 유리창 위, 그리고 사람들의 눈동자 위에 닿았다. 이건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성숙이다. 나는 화면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원칙으로 이겼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것이 히토류 전쟁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막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내일의 세대를 비출 것입니다. 잠시 침묵 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 가장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